서울 대도시에 있는 한 은행에 입고, 특이하게도 길거리에서 간호사 옷을 입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넉넉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직장인으로 보이는 한 한국인 청년이 다가와 그녀들에게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심지어는 여성들이 들고 있던 여행 가방까지 길바닥에 펼쳐버리고는 알 수 없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여성들은 크게 당황하지만 이내 남성이 건넨 명함을 보고는 어쩔 줄 모르며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과연 외국인 간호사 여성들은 한국의 은행 입구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무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포비엘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너무나 낮은 미국 공무원 간호직의 연봉으로 고민하던 중 우연하게도 쌍둥이 언니인 자밀라와 함께 한국의과대학의 학회 참석에 초대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언니인 자밀라와 함께 인생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계획되어 있던 한국에서의 학회 일정 참석을 미룰 만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 저희 간호사 동료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나라들 중 한국이 최고였다는 찬사를 쏟아냈지만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저와 같은 공무원 간호직으로 근무하는 언니 자밀라와 함께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놀랐던 것은 한국이 그 어떤 나라들보다 부유한 최선진국의 나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전부 부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은 화려하면서도 실속이 있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였는데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후 미국조차도 상대가 되지 않는 공항의 규모에 저와 자밀라는 크게 당황했지만 일단은 환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치안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대부분의 환전이 가능한 은행들은 보통 대도시 중심에만 있게 해 저와 자밀라는 당연히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은행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곧바로 짐을 챙겨 서울의 도심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러 갔는데요. 그런데 공항 택시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 공항 통로로 향하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통로 한쪽에는 누가 봐도 은행처럼 보이는 건물이 내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동문까지 달린 엄청난 크기의 은행이었는데요. 아직도 미국에서는 은행과 관련된 범죄가 너무 자주 발생해서 항상 은행 옆에는 경찰과 관련된 건물이나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기 마련인데 특이하게도 한국의 공항에 있던 대형은행은 이러한 삼엄한 경비마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은행 입구로 들어가자마자 마치 키오스크처럼 보이는 디지털 기계로 제가 원하는 문의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번을 대기시켜주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디지털 인프라가 낙후된 미국에서는 보통은 은행에 들어가면 무작정 기다리다가 자리가 나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는 것이 사회적 규칙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은행 내부에서 새치기를 하거나 자리 싸움을 하는 불편한 경우도 많은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가 전혀 발생할 일이 없는 너무나 편리한 디지털 순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죠. 심지어 언니인 자밀라는 어떻게 공항에 이런 거대한 규모의 은행이 있을 수 있냐며 꽤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고 저 또한 미국보다 훨씬 규모가 크면서도 디지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한국의 공항은행 인프라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은행 키오스크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니 저의 대기 순번이 몇 번째인지 예상 대기 시간은 몇 분인지까지 자동으로 알려주었고 심지어 공항은행 내부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얼음 정수기가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충격이었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정부 건물에서도 얼음 정수기를 보기가 힘든데 한국은 이러한 부유한 생활이 너무나 당연한 듯 은행을 기다리는 손님이라면 누구나 얼음 정수기를 마실 수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키오스크의 안내를 도와주고 있던 한국인 직원분에게 이렇게 무료로 얼음 정수기를 설치하면 정수기 자체를 훔쳐가거나 얼음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면서
질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은행 경비원으로 보이던 직원분께서는 작은 미소를 보이시면서 아직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는 능숙한 영어 발음과 함께 얼음은 마음껏 가져가도 좋다면서 저에게 은행 로고가 새겨진 고급 텀블러까지 주시더군요.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처음 경험해본 한국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던 선진국 시스템은 물론 부유한 사람들만 거주하는 특이한 나라 같았습니다. 언니인 자밀라도 난생 처음 보는 얼음 정수기에 깜짝 놀라며 텀블러에 얼음을 담았고 편하게 휴대폰으로 은행 대기 순번을 기다리며 얼음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미국에서는 은행의 대기 시간이 기본적으로 3시간은 걸리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약 10분 정도만 기다리니 환전 문의를 전부 마칠 수 있었고 저는 이렇게 빠른 시스템이 가능한 한국의 은행에 이게 진짜 선진국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후 은행을 나와 또 하나 경악했던 것은 바로 공항과 연결되어 있던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은행에서의 업무를 마친 뒤 저와 자밀라는 바로 서울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기로 했는데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자밀라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공항을 제외하고는 공중 화장실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서 이 시간이 넘게 참아야 되거나 어쩔 수 없이 길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전부였기에 저는 자밀라에게 조금만 더 참아보라며 화를 내고 말았고 저까지 식은 땀이 흐르더군요. 그런데 저희를 지켜보던 한국인 택시기사분께서는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채셨는지 갑자기 유턴을 하셔서 왔던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도심으로 가서 카페에 화장실이라도 써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한국인 기사님께서는 그저 아무 말도 없이 차를 돌려 어딘가로 달리기 시작하셨고 약 2분 뒤 갑자기 차를 멈추시고는 손가락으로 앞 유리창을 가리키시면서 뭐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기사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상상도 못할 크기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여기가 대체 뭐 하는 곳이지라는 생각에 고속도로 휴게소라고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공항과 가까운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였는데요. 배가 아프다는 자밀라 눈앞에 보이던 화장실 표지판으로 곧바로 뛰어갔고 저는 미국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시설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시설 자체가 없어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농작물 공터에서 차를 대고 쉬거나 화장실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마치 하나의 큰 호텔처럼 느껴질 정도로 화장실은 물론 식당과 주유소, 시설, 심지어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오락센터까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언제나 편하게 휴게소를 들러 음식까지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미국과 한국의 인프라 차이가 이렇게나 차이가 났던 것인가라는 좌절감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던 식당들은 간단한 간편식들이 아닌 실제로 요리를 해서 나오는 한식 요리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런 요리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휴게소는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활기찬 모습을 보이며 사진을 찍고 있을 정도로 하나의 멀티플렉스 시설처럼 느껴졌고 간단히 쉴 수 있는 공원과 벤치까지 있어서 이곳이 휴게소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전혀 모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약 10분 뒤 화장실을 해결한 자밀라는 갑자기 저에게 뛰어와 살면서 이런 화장실은 처음 본다는 말과 함께 저를 끌고 휴게소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한국의 휴게소가 처음 겪어본 대단한 시설은 맞지만 화장실이 뭐 얼마나 다르겠어라는 생각에 언니인 자밀라를 따라간 저는 화장실의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휴게소 화장실 내부에는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편리하게 알려주는 레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화장실 내부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은 물론 화장실의 모든 변기가 최신식 비데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휴게소 화장실에서 처음 마주한 레드자리 알림 시스템은 굳이 화장실의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너무나 편리한 시스템이었고, 심한 경우 미국에서처럼 화장실 바닥에 얼굴을 붙이고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나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공중 화장실이 범죄 조직의 아지트처럼 이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화장실 자체가 어둡고 두려운 공간인데,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어둡기는커녕 환한 불빛과 쾌적한 상태만이 유지되고 있어서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의 나라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처음 사용해본 비데는 미국에서는 중산층의 가정조차 쓰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 너무나 신기했고, 저는 비데가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이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인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잠깐의 최신식 화장실 체험을 마치고 저와 자밀라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구경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아까 봤었던 오락실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자밀라는 여기가 정말 휴게소가 맞냐면서 거대한 규모의 오락실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미 휴게소 오락실 내부에는 공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오락실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게임기들은 전부 비싸 보이는 장비들 뿐이었기에 저는 이렇게 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정말 신기했는데요. 보통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근무했던 병원 시설에서는 병원의 의료 장비들만을 훔쳐가는 전문적인 도둑들도 꽤나 많아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거나 CCTV를 돌려보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도난 범죄가 거의 없는 안전한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갔었던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원도심과는 살짝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도둑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휴게소에 있던 한국인들은 저와 자밀라에게 휴게소 간식을 나눠주며 너무나 친절한 배려심만 보여주시더군요. 안전한 나라여서 그런지 한국인들 대부분은 어딘지 모르게 여유가 느껴졌고, 저와 자밀라는 이런 안전하고 인프라가 좋은 나라에서 살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에 한국인들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한 한국인 대학생 무리와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동현이라고 소개한 그는 이리저리 둘러보며 휴게소를 구경하고 있던 저와 자밀라에게 다가와 혹시 한국 여행이 처음이냐면서 먼저 말을 걸어왔고, 그렇게 저와 자밀라는 서울에서 외국인 대상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동현 씨 무리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의 숙소를 구해야만 했던 저와 자밀라는 동현 씨의 동행 제안이 너무나 반가웠고, 심지어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 일단 짐을 풀어놓고 한국 여행 가이드를 해주겠다는 그의 따뜻한 말에 곧바로 차를 얻어 탄 뒤 동현 씨의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10분 뒤 도착한 동현 씨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호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깔끔했고,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보던 얼음 정수기와 비싼 가전제품까지 전부 구비가 되어 있어서 잠깐 머물기에는 너무나 호화로운 시설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동현 씨는 곤란한 표정을 짓고는 저희에게 1시간 정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동현 씨는 인터넷 기계에 오류가 생긴 것 같다면서 1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인터넷 수리 기사분이 올 것이라는 믿을 수 없는 말까지 했는데요. 저와 자밀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당일에 기사님이 방문하는 인터넷 수리가 가능하냐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을 때 인터넷 수리기사를 불렀던 경험이 있었던 저는 무려 6개월이 넘는 대기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고, 그 기간 동안은 아예 인터넷을 사용할 수조차 없는 불편한 생활이 일상이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애지 처리가 얼마나 빠른지 무려 당일에 방문해서 수리가 가능한 인프라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방문 수리가 빨리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수리기사에게 뒷돈까지 줘야 하는 일종의 나쁜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문화마저도 전혀 없는 것 같았고 그저 하루 만에 인터넷의 개통과 수리까지 가능한 말도 안 되는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동현 씨는 인터넷 수리에 6개월이 걸렸다는 미국에서의 저의 경험에 그렇게 불편한 나라에서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냐면서 오히려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1시간 뒤 정말로 인터넷 수리 기사님이 오셨고 실제 인터넷의 수리에는 10분이라는 시간조차 걸리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인터넷 와이파이를 연결했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 속도가 측정되고 있었고 저는 동현 씨에게 한국의 가정용 인터넷은 원래 이렇게 빠른 것이냐며 기겁하는 반응을 보이고 말았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인터넷 기술도 이미 완전한 상용화가 되어버린 것인지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저렴한 금액으로 인터넷을 개통하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현 씨가 보여준 한 달 인터넷 이용 요금은 한국 돈으로 1만 원 정도였고 저와 잠일나는 속도도 배로 빠르면서 더욱 저렴한 한국 인터넷의 모습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지라며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느린 것이 일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라는 말이 왜 유행인지 이제서야 실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동현 씨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며 겪어본 한국인들의 평범한 일상은 모든 미국인들의 로망일 정도로 너무나 쾌적하고 살기 편리했고 저와 자밀라는 이러한 한국 생활을 잠깐이나마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꽤나 행복했는데요. 약 3일 정도의 여유 기간을 가진 뒤 한국의과대학에서의 학회 참석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저와 자밀라는 그 뒤에 있던 학회 일정은 조금 미루고 한국에서의 여행을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저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나 실제로 처음 경험해본 한국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뛰어난 도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길거리를 걸으며 여행을 하기에도 너무나 편리했기 때문인데요. 동현 씨 또한 저와 자밀라의 일정 변경에 자신이 직접 가이드를 해주겠다며 서울의 도시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고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먹어볼 수 있었던 한국의 전통 음식인 한식들은 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최근 한국이라는 나라를 원하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평범한 삶이 너무 부러운 지금 저와 자밀라는 한국으로의 이민도 고려하고 있기에 오늘도 한국에서의 여행을 즐기며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만 있네요. 꽤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이유로 멋지고 광활한 압도적인 자연을 보러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들도 한국을 이러한 이유들로 찾아오곤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멋진 자연이 국내 곳곳에 숨은 보석처럼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폴란드에서 다큐멘터리 PD로 활동하는 로엔이며 채널에 정규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특집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촬영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것입니다. 자연이나 정치, 과학 같은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도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의 궁금증이나 최대 관심사에 대해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동료들도 그렇고 또 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영상을 촬영해 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한국 가수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고 한국 문화가 큰 인기라는 것 정도만 알 뿐 그 외에 한국에 대해 몰랐어요. 심지어 세계 지도에서 한국 위치를 물어본다면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분야라고 해서 제작을 거부한다면 좋은 PD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왜 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건 앞으로 저와 동료들이 해야 될 숙제와 같았죠. 한국 음악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방송사에서도 했을 것이고 다른 한국 문화 역시도 이미 알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조금 더 깊숙이 파고들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전 조사만 하고 바로 한국으로 답사를 떠났습니다. 저는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데 한국도 다른 아시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갔던 아시아 나라들은 폴란드와 비교하면 좀 가난하고 수도나 일부 도시를 벗어나면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치안이 불안했습니다. 실제로 영상 촬영을 위해 돌아다니냐 보면 위험하니 밤에는 절대 호텔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당부하더군요. 유일하게 일본만큼은 치안도 좋고 도시를 벗어나 시골도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던 나라였으나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며 유일하다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를 뛰어넘었다는 중국에 가본 적도 있으나 일본만큼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중국도 그런데 다른 아시아 나라들은 안 봐도 뻔했죠. 그래서 한국도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공항에서부터 완전히 깨져버렸는데요. 저는 3명의 사람과 함께 소수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정식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답사이기에 최대한 일차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일반적으로는 작가를 사전 답사 보내지만 저는 웬만하면 제가 직접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이 놓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그림을 더욱 자세하게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항에서 제 짐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를 정도로 언제부터 짐이 없던 건지 의식하지 못했는데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에는 인천공항은 너무 컸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복잡했습니다. 보통은 공항에서 짐이 아직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분명 저는 짐을 받았고 갖고 다닌 기억이 있었죠. 그래서 제 실수로 짐을 어딘가에 뒀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누군가 훔쳐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아찔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짐에는 굉장히 비싼 것들과 제가 한국에서 해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이 적힌 노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인천공항 관계자에게 달려가 짐을 잃어버렸고 캐리어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물었고 저는 슬프게도 어디서 잃어버린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이미 누가 훔쳐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영국 같은 선진국도 아닌 한국 같은 아시아 나라에서는 더더욱 잃어버린 물건이 주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일은 희박하다고 믿었죠. 특히나 공항 같은 도둑이 많은 곳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그는 무전기에 한국어로 무슨 말을 한 뒤 저에게 왔던 길을 같이 되돌아가 보자 말했습니다. 사실 어느 공항이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 직접 같이 돌아다녀주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절하게도 먼저 이런 제안을 해줬고 저는 그와 함께 왔던 곳을 되돌아갔죠. 하지만 이미 시간이 꽤 흘렀기에 짐이 있을 리는 없으니 빠르게 CCTV를 확인하거나 공항 출구에서 대기하며 제 캐리어와 비슷한 캐리어를 들고 가는 사람을 검사해 주길 바랐습니다. 만약 폴란드였다면 이런 요구를 했을 테지만 인프라가 전무한 한국에서는 그저 몸으로 직접 뛰는 게 전부겠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그와 함께 2분 정도 걸어가고 있었는데 공항에 있는 햄버거 가게 앞에 제 캐리어로 보이는 물체가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설마 하며 가까이 가보니 정말 제 캐리어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배가 고파 햄버거를 먹으러 왔을 때 실수로 가방을 두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적어도 20분 이상이 흘렀는데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걸으며 찾아준 공항 직원에게
어떻게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수 있냐 물었더니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잘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더라고요. 친절하고 또 멋진 사람이며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이렇게까지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꽤 많은 물건들을 잃어버렸거든요. 사실 제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 훔쳐갔던 것인데 한국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이런 놀라운 일을 겪고 나니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공항 직원의 말처럼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좋은 걸까? 이 질문에 대해 다큐멘터리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연결됐고 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작가만 사전 답사 보냈다면 이런 의문을 제가 알 수 없었겠죠. 이래서 제가 촬영 전에 직접 답사를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공항에서 숙소까지 택시를 타고 왔고 일부러 택시에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연히 안에는 약간의 한국 돈과 저의 전화번호를 같이 넣어놨는데요. 설마 이 지갑이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기대를 했습니다. 만약 폴란드였다면 100번을 실험해도 단 한 번을 제게 돌아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택시에서 내렸던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 20분 정도가 흐르니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설마 택시기사는 아니겠지, 혹은 택시에 탔던 손님은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제 의문을 해결해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핸드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택시기사였는데요. 제가 떨어뜨린 지갑을 손님이 발견했다며 우체통에 넣으려다가 제가 외국인이라는 게 기억나. 혹시라도 지갑을 받기 전에 한국을 벗어나면 어쩌나 싶어 지갑을 열었더니 마침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가장 원했지만 가능성은 희박했던 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내렸던 곳에 서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택시비는 줄 테니 지갑을 가져다 줄 수 없냐 물었더니 흔쾌히 알겠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더군요. 저는 그와의 전화를 끊고 엄청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 소재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 큰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던 게 지갑에 넣어둔 돈이 과연 그대로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레임과 두려움 기대를 안고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 그의 택시가 보였고 점점 제 앞으로 올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문을 열며 지갑을 받았고 안을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그대로 있더군요. 택시에 두고 내린 지갑이 온전하게. 심지어 손님이 먼저 확인해 택시기사에게 맡겼다는 것도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너무 고맙다며 5만 원 지폐를 건넸으나 그는 괜찮다며 앞으로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끝났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답사할 것은 없고 바로 폴란드로 돌아가 이에 대한 내용만 정리하면 바로 촬영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폴란드로 돌아가기에는 뭔가 굉장히 아쉬웠고 원래 계획했던 한국에만 있는 동식물을 조사하고 아시아 최대 철새의 이동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대로 며칠 동안 한국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철새가 머물다 간다는 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새떼를 보지 못했는데 신기하게도 바다와 가깝지만 바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갯벌이 있더군요. 폴란드도 갯벌이 존재하긴 하지만 일부 지역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새떼를 보는 것이지 갯벌은 아니었기에 다음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새를 기다렸는데요. 슬프게도 제가 기간을 잘못 잡은 것인지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한국 철새의 이동을 직접 보지 못하고 폴란드로 돌아갈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폴란드로 돌아가기 전날 오전까지 새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시민의식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꽤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주제라 생각했기에
아쉬워하지 말고 폴란드로 돌아가자며 일단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서 들리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큰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갑자기 하늘을 가리키며 보라고 하길래 그곳을 봤더니 하늘을 검게 뒤덮을 정도로 많은 새가 하늘을 날고 있더군요. 정말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장관이었는데 적어도 수만 마리 정도 되는 새들이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피닉스처럼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재앙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신이 강림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큰 행운이라 생각했는데 한편으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인의 시민의식에 대한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은데 제가 본 철새 때의 장관을 다른 사람들도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제작해야 될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 제 결론은 나중에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저처럼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폴란드만큼이나 발달한 도시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바로 해당 글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너가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찬물 뿌리기는 싫은데 이미 유튜브에 한국인의 시민의식에 대한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어.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것을 위해 한국으로 가고 있지. 아마 오늘도 이 주제로 여러 개의 영상이 올라왔을걸. 내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같은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받을 것 같다.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부터가 너무 거짓말인 게 티가. 나 역시 다큐멘터리는 대부분 패션이구나. 만약 손님이 지갑을 발견했다면 기사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갔을 거야. 이 사람은 아마 자신의 다큐멘터리를 홍보하기 위해 거짓 글을 작성한 게 아닐까 싶어. 슬프게도 한국에서 한국인들의 행동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믿지 못하더라. 한국에서 카페만 가봐도 너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알게 될 거야. 한국 자연은 정말 멋있어. 스위스의 산처럼 거대하지는 않지만 한국만의 작은 산들은 각자의 매력이 있거든. 수많은 철새들이 한국 여름과 겨울의 날씨를 버티지 못하고 잠깐 다른 나라에 갔다가 오는 것 같아. 나처럼 봄 날씨에 속아 여름이 더운 게 아닌 따뜻할 거라 생각한 새들이 오는 거야. 그리고 겨울은 여름만큼 더울 거라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미친 듯이 추우니 다시 떠나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자연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 남해에 갯벌이 있어. 여름에 놀기 좋은 것도 도시 가운데에 수많은 산들이 있고 계절마다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건물숲 사이 옛날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도 모두 정말 멋지거든. 이렇게 외국인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끝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되겠어? 일단 가보자.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한국형밖에 없어 여기. 이탈리아의 한 가정집 심각해 보이는 얼굴의 부부가 한국을 가냐 마냐로 언쟁을 벌이고 있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샤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을 한국에서 겪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우선 저와 남편의 관계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저희는 좀 특별한 부부예요. 저희 둘 다 학창 시절에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도 없거든요. 부모님께서 약간의 재산을 남겨주셔서 다행히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데서 오는 외로움이 참 컸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저와 똑같은 아픔과 외로움을 가진 남편에게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1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24세 결혼을 했으니 일찍 하긴 했죠.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는 결혼을 빨리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30대는 훌쩍 넘기는 게 일반적인데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다니 친구들 걱정이 컸어요. 좀 더 사람을 만나보고 하지 그러니 같은 이야기가 많았죠. 남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같은 아픔이 있는 건 장점이 아니라고. 너랑 반대되게 양쪽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분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제가 성장 과정에서 느낀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남편이고 또 제가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일도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 누구보다 인정받는 걸요.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같이 손잡고 퇴근할 사람이 있고 주말에 취미를 공유하고 집에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가끔 다툴 때도 있었지만 금방 풀렸죠. 그렇게 심각하게 다퉈본 적도 없었고요. 둘 다 이런 가족의 소중함을 알기에 서로 배려해서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장 기쁠 때 가장 큰 불행이 찾아오니 기쁨을 너무 티내며 살지 말라는 말을 책 어딘가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진짜인가 봐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컨디션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자꾸 피곤해하고 혈색도 별로고요. 남편이 좀 힘들어하니까 저도 따라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좋다는 영양제들을 사서 이것저것 먹여봤는데 별 효용이 없었어요. 주말에 푹 쉬면 좀 좋아지는 듯 했는데 주중에 출근을 하면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되는 나날이 반복되었죠. 음식도 좋은 거래서 먹이고 영양제도 사다 먹이고 회사에서 퇴근하면 푹 쉬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자꾸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타이레놀을 먹으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 약을 줘도 좋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두통과는 느낌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메스꺼움을 느껴서 한 번씩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화하고 이해심 많던 성격도 조금씩 짜증이 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예민해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해서 같이 싸우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했죠. 제가 아는 남편은 아프다고 제게 신경질을 부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더군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병원 때문에요.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병원을 잘 안 가려고 해요. 가봤자 웬만하면 쉬라고 하거나 타이레놀 레드빌 정도만 처방하니 별 소용이 없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가 기본적인 마인드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선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하는데 왜 전문 병원에 가지 않고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냐고요. 이탈리아는 전문의를 바로 만날 수 없습니다. 좀 과장을 하면 하늘의 별 따는 수준이에요. 패밀리 닥터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추천서를 받아 전문의 클리닉에 다시 예약을 잡고 방문해야 하거든요. 한국 분들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맞아요. 이게 정말 대장정입니다. 진짜 응급이 아닌 이상이야 몇 개월씩 걸리는 과정이죠. 그래도 내 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그간 치료를 해온 히스토리를 잘 아는 패밀리 닥터가 있으면 좋지 않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패밀리 닥터가 전문의를 볼 수 있게 추천서를 잘 안 써줘요. 별일 아닌데 써주면 패밀리 닥터와 전문의 클리닉 사이 관계가 좀 껄끄러워진다나요? 그래서 제가 전문의를 보고 싶어도 패밀리 닥터가 거절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때 패밀리 닥터가 전문의 추천서를 안 써줄 수도 있으니 강력히 어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필을 할 일이 없더군요. 패밀리 닥터가 전문의를 빨리 보게 해줬냐고요? 아니 패밀리 닥터 병원에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질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 중간중간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아예 받질 않아서 속이 터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특히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고 엄청나게 괴로워하고요. 그리고 앞이 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패밀리 닥터 예약을 기다리다가 사람 잡겠네 싶어서 워크인으로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기가 좀 덜하고 좀 규모가 있는 병원을 열심히 찾아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방문했죠. 접수를 하고 1시간 반 정도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이야기를 듣더니 목 때문일 수 있다며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집에 왔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 대목에서 황당하실 거예요. 엑스레이 찍고 판독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 들어야지 왜 그냥 와 하실 텐데요. 엑스레이 찍는 날짜를 예약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워크인 병원에 가서 1시간 반 만에 의사를 만나서 엑스레이를 찍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엑스레이 찍을 날짜를 예약하고 온 거예요. 남편 증상에 대해서 어필은 했냐고요 했죠. 하지만 의사는 남편 자세가 안 좋아 목 디스크가 의심된다고 그 때문에도 두통이 생길 수 있고 회사 일이 많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내라며 종이에 일을 좀 적게 시켜라라는 내용을 적어줬죠. 그리고 며칠 뒤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왔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결과를 받았냐고요? 아직 몰라요. 이탈리아잖아요. 이제 엑스레이 판독하는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며칠 걸리죠. 그리고 드디어 병원을 방문해서 엑스레이 판독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말이 전문의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세를 바로 할 수 있게 근력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래요. 하마터면 전 의사 멱살을 잡을 뻔했습니다. 지속적인 두통과 메스컴은 뇌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봐서 뇌CT나 MRI 촬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의를 볼 필요가 없다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생난리를 쳐서 드디어 전문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탈리아니까 전문의를 만나 MRI 촬영을 하기까지 2개월을 기다렸어요. 당장 무슨 마비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도 우선 원하던 검사를 하게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이제서야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알아요. 제가 예민하단 거요. 의사가 어련히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텐데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만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굴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탈리아의 병원과 관련해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사실 어머니는 제가 너무 어릴 적에 돌아가신 터라 기억이 잘 없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시게 된 과정은 아직도 너무 생생하거든요.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처음 진료의 시작부터 진단 그리고 수술까지 거의 1년을 기다리셨어요. 빨리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받았다면 살 수도 있었는데 너무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진 탓에 수술 도중 포기를 했고 나머지 기간은 죽음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 채 요양을 하시며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정말 이탈리아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비용은 들지 않았는데요. 돈을 내지 않는 대신 오랜 기다림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잡아야 한다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리고 대부분 잘 모르시던데 약값이나 생활비까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진료비, 수술비, 간병비가 무료인 것이지 비싼 약값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치과 안과 앰뷸런스 서비스처럼 공공의료에서 제외된 항목도 굉장히 비싸고요. 약값이 비싸 약을 먹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면 믿으실까요?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을 이탈리아 정부가 해결할 생각을 못하는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패밀리 닥터들 중에서도 좋은 의사들도 있겠죠. 그리고 급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민간 병원에 가도 됩니다.
하지만 좋은 의사들을 만나기까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원하는 의사를 지정해서 진료를 받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민간 병원은 비용이 미국만큼 나와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 조금 있긴 하지만 미국만큼 나오는 병원비를 감당하다 보면 파산을 각오해야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의료의 의사 수준도 문제입니다. 사실 동네에 실력 있는 의사가 잘 없어요. 이탈리아는 보험 수가를 높이지 않으려 애쓰다 보니 실력 있는 의사들은 비싼 민간 병원으로 가거나 돈이 되는 미국에서 개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팔짱이라고 수술을 해야 한대서 오랜 기다림 끝에 개복 수술을 하는 날. 알고 보니 탈장이 아니어서 그대로 배를 다시 꿰매고 나오는 일도 있죠. 황당하시죠? 제 이야기예요. 이외에도 어이없는 이탈리아 병원 이야기는 많습니다. 제 친구는 교통사고가 나서 실려가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척추가 골절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바로 MRI를 찍지 못했습니다. 이유로 당장 나타나는 마비 증상이 없기 때문이죠. 제 친구는 응급실에 누워 일주일을 기다린 끝에 겨우 MRI를 찍었고 2주가 지난 뒤 척추에 나사를 박는 수술을 했어요. 제 친구를 보며 저는 이탈리아는 진료를 받기를 기다리다가 병이 저절로 낫든지 아니면 환자가 죽든지 둘 중 하나다라는 이탈리아인들의 자조적인 농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친구는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되었는데요. 20대일 때여서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탈리아 실정이 이렇다 보니 사실 젊어서부터 운동도 하고 음식도 좀 가려 먹고 의료 지식을 찾아 평상시에 알아서 관리하는 게 제 습관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가 관리를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몰랐죠. 남편의 검사 결과는 뇌암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을 마구 찾아보니 이전에 이탈리아에서 뇌암 판정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뇌동맥류의 일종이고 암세포가 아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후에 던진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한다면 90% 이상은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수술 도중 사망 확률도 절반은 된다고요. 좀 빨리 왔으면 달랐을 텐데 너무 늦었고 암 발병 위치 자체가 수술하기 너무 까다로운 곳이라고 하는데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만약 처음부터 전문의를 만나볼 수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랐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밖에 없다고 하는데 좌절감만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손을 꼭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던 것 같아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어이없이 죽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었죠. 무엇보다 저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남편밖에 없어요. 친척들이 있긴 하나 너무 멀리 살고 아주 가깝지도 않아 남편이 없다면 저는 이 세상에 혼자 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없다면 전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는데 무슨 짓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죠. 민간 요법이라도 써보자는 생각에 인터넷을 열심히 찾다가 저는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쯤 이탈리아의 70대 노인분이 악성 종양으로 이탈리아에서 치료방도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는 기사였습니다. 악성 종양이 급속히 자라는 5cm 크기의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이탈리아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고 암덩어리에 붕대와 반창고를 붙여주고는 귀가시켰다는 데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에 실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분도 패밀리 닥터를 통해 8주나 기다려 전문의를 만났지만 들은 말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데서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아니, 이분이 좀 더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당시 종양 내부 조직이 밖으로 노출된 데다 감염까지 진행되었으니 저희보다 더 심각했죠. 부인분이 한국인이어서 한국 병원으로 바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그새 10cm까지 자란 암 조직을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고 사기암이 완치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죠. 비용도 알아보니 이탈리아 민간 병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외국인이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도요. 문제는 한국에는 연구도 없고 평상시에 한국분들과 교류가 전혀 없어 어떻게 한국 병원을 찾고 한국에 가야 할지가 걱정이었는데요. 고심 끝에 이탈리아의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분들의 따뜻함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 주시고 또 이탈리아 의료 시스템 문제에 대해 분노해 주시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떤 의사가 좋은지 적극 추천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같이 한국에 가면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한국 의료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나 완전 만족하는 시스템이란 존재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한국은 국민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계속 희망을 이야기하며 한국에 가니까 우리는 분명 웃으며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자기 세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의 추천을 통해 방문한 송파구에 있는 병원은 놀라웠습니다. 크기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의료 장비도 놀라웠는데 가장 놀라운 건 속도였죠. 가자마자 응급 MRI를 찍었고 다음날 바로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뇌종양인데 우측 전두엽 쪽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크기가 커서 만만치 않고 부작용으로 마비가 올 수도 있지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제서야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절망으로 울 기운조차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야 희망을 발견하고 마음을 놓아서 그럴까요? 너무 부끄럽게도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젊은 사람이 이런 병이 생겨서 놀랐겠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수술이 4시간 정도 걸릴 건데 오래 걸린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믿으라고 해주셨고요. 그런데 정말 큰 걱정이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병원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일까요? 수술 당일날도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느려터진 이탈리아의 의료진들이 떠오르며 한국으로 오길 너무너무 잘했다 싶었죠. 그리고 믿음직한 의료진 덕에 남편 수술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로는 계속 섬세하게 상태를 체크해 주셨다고 해요. 의식은 명료한지 손과 발에 힘 빠짐은 없는지 말이죠. 그리고 저녁에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악성 종양은 모두 제거가 되었고 운동신경계 바로 앞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절제했지만 지금 회복되는 걸로 봐서 우려했던 편마비 문제도 없을 거라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는 이 감사함이 다 표현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CT나 MRI 촬영이 한국에서는 정말 쉽다는 걸 눈앞에서 보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CT 촬영도 한 번 더 했는데 수술 후에 큰 부종이나 출혈이 있으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확인차 찍는다는 섬세함에 깜짝 놀랐어요. 진정한 선진국의 의료는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리고 일반 병실에 올라와서도 다시 MRI 촬영을 했어요. 혹시 뭔가 문제가 있나, 왜 또 찍지 하고 놀랐는데 수술이 잘 되었는지 출혈이나 부종은 없는지 또 잔존 종양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술 후 다시 한 번 찍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간호사분들이 체크해 주시는 것도 감사했는데 저녁에는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직접 상태를 확인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제일 감사했던 건 한국에 도착해서
MRI 촬영부터 수술까지 단 5일 만에 끝이 났다는 거죠. 이탈리아의 민간병원이나 미국으로 갈 것도 고려해봤는데 의료진의 실력부터 속도까지 한국의 압승입니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네요. 한국으로 오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지금 남편은 어떻냐고요? 수술 이후 스테이플러 제거를 받았고 지금은 운동을 해도 된다고 해서 운동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혹시 모르니 1월에 MRI 촬영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악성 뇌종양인 탓에 재발도 물론 신경 써야 하고 완벽하게 마음을 놓을 순 없지만 수술한 지 4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롯데월드도 가봤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즐기고 있죠. 이탈리아에 있었으면 꼼짝없이 죽음만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한국 의료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소중한 남편을 살려준 한국 의료진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렇게 좋은 의료 시스템 하에 살고 계신 한국 분들이 정말 부럽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네요. 이탈리아도 하루빨리 한국을 따라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